안녕하세요. 뱀파이어를 철학하기를 강의하고 있는 박이라라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뱀파이어가 탄생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뱀파이어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악, 이러한 것들을 외면화시켜서 형상화한 존재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 뱀파이어가 어떻게 두려움 혹은 악을 형상화시킨 캐릭터가 되었는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같이 강의했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봤던 뱀파이어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자신이 알고 있었던, 들었던 거, 봤던 거, 상상했던 거 모든 걸 조합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거미줄도 있고 박쥐도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달도 떠 있고요. 그리고 뾰족한 송곳니, 그리고 망토 같은 거를 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린 것도 비슷하죠. 박쥐가 있고, 네, 뾰족한 송곳니와 그리고 망토 같은 것들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뱀파이어의 모습은 뱀파이어 모습이 처음 형상화된 것은 1922년도입니다. 네, 프리드리 비렐름 무르나우 감독이 1922년도에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촬영해요. 그런데 영화를 거의 다 촬영했을 때에 이 브람 스토커의 미망인이 저작권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권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던 무르나우 감독은 결국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요. 만들어진 모든 필량은 전부 다 없애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이제 한 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짤막하게 필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1922년도에 무르나우 감독은 브람 스토커 미망인에게 이제 저작권 소송에 걸리면서 이름도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노스페라투, 독일 말로 이제 흡혈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교체를 했고요.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들도 다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브람 스토커의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뱀파이어와 좀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네, 송곳니가 뾰족하지 않고 앞니 두 개가 뾰족하고요. 또 멋진 어떤 귀족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좀 회개망측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동물적이고 괴물적인 모습으로 형상화가 됐던 뱀파이어는 1931년 토드 브라우닝 감독이 만든 드라큘라, 이건 좀 이제 브람 스토커의 소설을 정말 더 많이 충실하게 따온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그려집니다. 귀족과 백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두 뾰족한 어떤 이빨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흡혈을 할 때만 이 송곳니가 이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뱀파이어의 외모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뱀파이어의 외형적 특징을 왜 살펴보냐면 사실 생물의 각 기관은 그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뱀파이어가 갖고 있는 외형의 특성이 이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렸던 것처럼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렸던 뱀파이어를 그리라고 했을 때 그렸던 것이 바로 뾰족한 이빨이었습니다. 이 뾰족한 송곳니가 갖고 있는 이 송곳니를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흡혈을 하기 위해서죠. 흡혈을 할 때 살갗을 뚫기 위해서 어떤 뾰족한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이제 이빨로 이제
피부를 뚫어서 이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건 설정인데요. 미하엘 바흐친이라는 미학자가 이러한 글을 좀 써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 얼굴의 모든 특징 가운데 오직 입과 코만이 신체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로테스크는 신체에서 자라거나 돌출하거나 돋아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듯이 신체의 한계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모든 것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로테스크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모든 이상 생성물과 분비물에, 즉 신체를 연장하고 그것을 다른 신체들과 결합시키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결합시키는 모든 부분에 들어있다. 어떤 이는 그로테스크의 흥미로운 것으로 불아리는 눈을 덧붙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아리는 눈은 순전히 신체적인 긴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그로테스크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입이다. 입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로테스크한 얼굴은 기본적으로 쩍 벌어진 입으로 요약되며 크게 벌려서 삼켜버리는 신체의 심연인 입에 비하면 나머지 모든 부위는 그저 입을 위한 틀로서 기능할 뿐이다. 네. 미하엘 바흐친은 인간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미학적인 어떤 접근을 한 건데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뭔가 괴기하고 이상한 어떤 느낌을 주는 얼굴의 어떤 부분으로서 입과 코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모양을 다양하게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삼킨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인가 알 수 없는 그 속으로 이제 삼켜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무서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입이 그렇다고 한 거죠. 이러한 입 그리고 송곳니 뿐만 아니라 뱀파이어에게는 긴 손톱 역시 이들의 형상을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만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얼굴이나 목과 같이 피부가 연약한 부위에 손톱을 사용해서 생채기를 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피를 쉽게 빨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 산 사람들 그리고 마녀, 악마 이런 존재를 형상할 때는 이제 구부러지고 막 낡고 뾰족한 그런 손톱들로 많이 보여지죠. 그것은 오래 살았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걸로도 이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하엘 바흐친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충혈된 눈, 이 눈 역시 사람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뱀파이어 작품에서 이 눈은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거나 흡혈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이제 싸우려고 할 때 눈의 색깔이 뭐 초록색 혹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존재의 영혼의 상태를 눈에 반영한다라는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불문율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내 눈을 보면서 말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속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보여줄 수 있다. 눈이 심리를 반영한다. 혹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 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아리는 눈뿐만 아니라 눈의 색깔이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뱀파이어 영화에 자주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형을 갖고 있는 뱀파이어들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형태 혹은 현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뱀파이어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덤 혹은 관 이러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밤의 사자, 밤에 돌아다니는 것 보름달이 떴을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미지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둠의 왕자라고도 얘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뱀파이어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활동한다 라는 뜻인데, 낮에 자는 이유 그리고 밤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뱀파이어들은 대부분 태양빛을 받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태양빛을 받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낮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 빛은 거부한다는 거고 어둠은 환영한다는 건데, 이 어둠은 다시 말해 악에 대한 은유가 어둠인 거죠. 그리고 선에 대한 은유가 바로 빛인 거고요.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아주 도식화된 부분들을 그냥 가져와서 밤의 사자, 어둠의 왕자, 그리고 관, 무덤, 죽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만한 어떤 속성은 이들이 흡혈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유럽이나 이제 서양권에서는 아무래도 그 성경이 모두에게 이제 통용되는 부분인데, 이 성경의 레위기의 한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피가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다 라는 구절을 많은 뱀파이어 영화에서 차용하면서 흡혈을 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대적이라는 도식을 만들어가고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자식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또 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악마를 대변하는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흡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책에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만 있어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파이어는 사실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노화를 통해서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 뱀파이어들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억지로 살아낸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를 다시 내 몸속에 이제 돌게 만들기 위해 흡혈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그 자연을 거스르는, 그러한 섭리를 거스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멸, 불사조라는 속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흡혈을 통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뱀파이어의 특성은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는 방법 말고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뱀파이어의 외형은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주된 특징, 수면이라든지 식욕,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방식 같은 부분들이에서 인간과 굉장히 정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인간들이 굉장히 욕망했던 것을 뱀파이어에게 다 투사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뱀파이어 영화에서 뱀파이어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작품보다는 뱀파이어는 결국 파멸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들이 탐해서는 안 되는, 혹은 탐했다면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흡혈이라든지 악을 추구한다든지 불멸을 막 원해서 무언가 어떤 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좋지 않다는 것들을 은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로빈후드라는 연구가는 정신분석학의 억압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공포 호러 장르들을 이제 규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 이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억압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억압, 동물과 구별된 인간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억압,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과잉 억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회가 가치를 두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사회의 헤게모니가 막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잉해서 사람들을 이제 억압한다는 건데요. 그런 예로 일부일처제, 이성애주의, 부르주아, 가부장제, 자본주의와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데올리를 유지하고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정상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 정상의 기준과 다른 것들이 비정상 취급하는 데 필요한 이제 억압인데요. 바로 이런 과잉 억압을 하는 도구로서 호러나 공포 영화가 이제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파이어가 제가 아까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뱀파이어에 다 투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을 뱀파이어가 쳐들어와서 깨뜨린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를 처단하고 이 뱀파이어를 없애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굳건한 승리를 이제 지향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문화는 사회체제의 유지와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의 체질화를 위해 타자성을 사용해서 과잉 억압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장르로서 공포영화를 지명한다. 왜냐하면 공포영화에서 중심이 괴물의 모습의 피거, 억압자, 타자의 이중 개념을 실질적으로 극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곧 뱀파이어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 타자. 이 타자들은 곧 악이고 이 악은 추로 형상화되었던 거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이 자본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집단이다. 그러면 영화 속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괴물 혹은 뱀파이어는 공산주의자들과 연결된 무언가로 이제 은유를 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자속 번식을 잘하는 유대인들을 쥐새끼로 은유를 했고 이 쥐들을 뱀파이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병을 퍼뜨리는 열등한 어떤 민족으로 표현을 하면서 독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게끔 좀 조종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뱀파이어는 다양한 어떤 타자화, 뱀파이어가 태자화돼서 공격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려져 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영국인들에게 대영 제국을 침략하려는 이방인들로 묘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좀 무식하고 막 사투리를 쓰고 매너가 없는 그런 뱀파이어로 그려졌고요. 20세기 초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행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유대인으로 그려졌고, 혹은 이제 귀족의 모습을 띠고 있는 뱀파이어, 드라큘라 백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자본가다라는 식으로 은유를 한 그런 작품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페스트나 너무 지나친 성병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지양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도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뱀파이어는 그 모습을 추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어떠한 타자화시키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 현대 만들어지는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타자성을 가진 어떤 이질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는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